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서 큰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이른바 히토리 원소라는 트럼프 카드,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차단하면 미국과 대만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시진핑이 압박작전을 시도할지 여부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전쟁 중인 더 넓은 세계와 수십 년 동안 미 국방부 계획자들을 걱정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젠가 베이징이 대만을 침공하려 할 것이고, 이는 경제적 악순환을 초래해 현재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문제들이 비교적 우스워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네, 21세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원유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갑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약 60%와 최고급 반도체의 95%가 대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자주 논의하는 주요 우려사항, 그리고 전쟁 중인 세계가 진정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조작전입니다. 모스크바와 베이징 사이의 무한한 우정에서 전전은 동유럽을 침공하고 후자는 대만 해협을 건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미국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며, 그 시점에는 아마도 새로운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두 지역 모두에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측의 전망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더 좋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혼란으로 크렘린이 충분한 병력 동원이 어렵고 제2전선을 위해 징집군을 병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는 큰 정치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로 GDP의 5%를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한 유럽 대륙은 러시아군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지원은 이 과정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반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망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모두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중기적으로 베이징은 대만 침공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만큼 충분한 상륙정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해군은 손가락을 튕기듯 순식간에 해협을 장악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에서 시도하고 있는 일을 시도할 수 있는 해군은 다른 어떤 나라도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를 폭격해서 정권이 물러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상륙 침공을 되돌리려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어느 쪽이든 해군력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처음에 이란 전쟁이 시작되게 만든 도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 한다면 이란도 미국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묶여있는 동안 중동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비슷한 기회주의적 압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돌아가 보면 상륙정의 부재 덕분에 미국은 당장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 평가가 정확하다면 베이징은 상륙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적어도 2027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2026년에 이란을 판에서 제거한다면 베이징은 그저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 해군은 두 전선으로 분산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베이징의 대만 침공을 처음부터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미국은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이란에서 어떤 형태로든 승리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때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도전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봅시다. 정치적으로 이 전쟁은 처음부터 트럼프 행정부에게 재앙이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역사상 전쟁이 시작될 때 가장 인기가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국기 결집 효과도 없었고, 이 모든 것은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국내 상황에만 해당됩니다. 중동 외부의 국제 파트너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말이죠. 이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미국인의 38%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서의 미국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지난 3주 넘게 이란 전쟁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으니 이 부분에 대해 더 명확해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32%로 떨어졌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기간 동안 일관성 없는 설명을 해왔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군사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상황은 좀 더 복합적입니다. 이란의 무기, 특히 탄도미사일과 드론 분야에서는 분명한 약화가 있었습니다. 전쟁 첫 며칠에 비해 발사는 크게 줄었고, 이란이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에 대한 공격에 보복한 데이터에서도 거의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이란이 나중에 공격을 위해 무기 비축분을 아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럴듯했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는 이란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비축해두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센트쿰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듯합니다. 핵 프로그램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최근에야 그 시설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국방부가 6월 공습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제거했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미국에게는 좀 더 불분명한 군사적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미국이 그 해협을 다시 열도록 강제할 수 없다면 이번 전쟁은 패배로 끝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해협의 강제 재개방이 왜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댓글은 제가 그 일이 쉽다고 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해안가에 있는 이란군을 소모시키는 조건이라면 상대적으로 쉬울 것입니다. 그 작전들은 최근에야 시작되었고, 유조선들이 해협을 통과할 생각을 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주시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란 정부가 있습니다. 상황을 정부의 패배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정부 자체의 상실은 아닙니다. 현직 최고 지도자와 그의 고위 참모들, 그리고 그의 가까운 친척들 중 일부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이 최고 지도자가 되었어야 하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어떤 증거도 전혀 없어서 저는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나타난다 해도 계속해서 막대기 인형으로 그릴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의 갈등을 미국의 군사적 성공이라고 묘사하겠지만, 동시에 이란 내부에서는 원하는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독재 정부는 갑자기 안전하지 않을 때까지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리하자면, 미국에게 정치적으로는 상황이 매우 나빴지만 군사적으로는 압도적인 성공은 아니더라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에 앞서 여전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펜타곤 외부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 동안 소모된 모든 것 이후로 상황이 나쁘고 추가 보충이 필요하다고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보충 문제를 재정적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 여론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 금속 부족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초당적 합의가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의 문제는 다음 대통령 행정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많은 민주당원들은 약해진 공화당을 보며 2028년 대선에서의 자신들의 기회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새로운 비축분을 구축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중국이 여기에 연루돼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아이러니를 느끼며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이것은 베이징의 의도적인 전략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히토류 원소에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공급망에서 가치가 높은 거의 모든 것에 들어갑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히토류 시장의 가치는 약 9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히토류가 들어간 제품 가치는 7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 말은 히토류가 미국이 생산하는 모든 첨단 무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해군이 빠르게 소모하는 토마호크 같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스퀴즈 플레이 전략의 기본 전제는 베이징이 히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을 서정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축량을 충분히 보충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정도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이징은 히토류 자원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 통일의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이제 영상의 핵심입니다.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베이징이 정말 시도할까요? 분명히 말하자면 히토류 생산은 잠재적인 생산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생산 능력의 문제입니다. 옛날에 미국은 히토류 무역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히토류는 아마도 여러분이 1000번쯤 들어봤겠지만 사실 그렇게 희귀하지는 않습니다. 히토류는 전 세계에 미량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희귀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성입니다. 실제로 쓸모있는 것을 얻으려면 거대한 광산을 운영하고 혐오스러운 정제 과정을 감독해야 합니다. 1980년대까지 미국이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감수한 나라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 덕분에 미국은 시장 점유율 30%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워싱턴은 앞서 언급한 그 역겨운 정제 과정을 단속하기 위해 환경 규제를 통과시켰고 그로 인해 국내 생산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중국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베이징은 환경 외부 효과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다른 생산국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은 사업을 완전히 중단할 것입니다. 그 경우 중국이 전략적 이점을 갖게 됩니다. 히토류는 중동의 석유나 혹은 이후에 대만 반도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중국의 생산에 의존하게 된다면 베이징은 공급 중단의 위협을 이용해 정치적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중국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렸습니다. 마운틴 패스 등 미국 광산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2010년까지 생산량의 97%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첫 번째 진정한 정치적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히토류 위기였습니다. 아니요, 이건 당신이 좋아하는 만화책 시리즈의 5편짜리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010년 9월 7일의 중국 선박, 즉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배가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근처에 지정된 어업구역 밖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안경비대가 개입해 현재 보시는 고속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진 추격 과정에서 중국 선박은 여러 대의 해안경비대 순찰선과 충돌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문제의 선박을 따라잡아 승선한 모든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베이징은 이에 불만을 품었고 중국이 선택한 강압적 수단은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수출 관세를 인상하고 생산량을 약 20% 줄인 것과 시기가 맞물렸습니다. 히토류 가격은 불과 1년 전보다 10배나 높은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서방의 대응은 주로 일본, 호주, 그리고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은 영구적으로 히토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호주의 라이너스 코퍼레이션에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운틴 웰드 광산이 개장하면서 호주는 처음으로 히토류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시장 재진출에 진지하게 나섰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생산량 기준으로 약 60%로 떨어졌지만 주목할 점은 여전히 가공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결국 그 배의 선원들을 석방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이 일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강압적 역량에 해를 끼치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중국이 그런 압박 전략을 시도할지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중국 기존 정책과 다를 것입니다. 그저 돈을 벌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은 세계적인 경쟁자이지만 그들의 관계는 냉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상회담은 이제 흔하며 예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아이슬란드에서 만났을 때처럼 큰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직면한 하방 위험은 상당한 경제 침체입니다. 백악관은 히토류 수출 금지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백악관은 보복 관세 패키지로 맞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결국 2010년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처럼 수출 금지는 단지 다른 곳에서의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입니다. 2010년 위기는 오늘날 압박 전략이 시작되기 전 이미 무력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그 마운틴 패스 광산은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단순히 운영을 중단했던 덕분에 빠른 재가동이 가능했습니다. 펜타곤의 가격 보장 덕분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전히 히토류 가공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지만 서방 기업들이 보유한 양만으로도 군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생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 시장이 더 높은 가격을 감수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국이 해협을 건너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공개적으로 경제전쟁을 시작한다면
전체적으로 경제적 재앙이 되더라도 군에 필요한 자원을 배정하는데 초당적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은 제3자를 통해 수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또 다른 나라가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을 찾은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는 나라라면 이것이 얼마나 더 쉬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할 여지 없이 베이징은 가상의 대만 침공 준비가 끝나면 이러한 수출 제한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큰 위기를 유발하면 원하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란 전쟁은 미국의 무기 비축 보충 필요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히토류는 그것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중국은 히토류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한다면 미국을 압박하고 대만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2010년 압박작전이 그 선택지의 실현 가능성을 없앴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영상 제작 연속 27일째네요. 다음에 또 소식 전할 때까지 어제 라인손맵스 엑스트라에 올린 Q&A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